자, 기소유예 다음은 타선책은 선고유예죠.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가장 좋은 판결이 선고유예입니다. 물론 무죄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은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니까 무죄하고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어쨌든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최선일 것입니다. 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 판결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유죄 판결의 일종인 것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니까 벌금을 내지 않거나 실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형 선고를 그 자체를 하지 않는 선고유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요. 그러니까 뭐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하고는 다르죠. 선고유예에 관한 규정은 형법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이제 보시죠. 법률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입니다.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그러니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벌금 액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조 보시면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이라는 이야기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다 이런 겁니다. 61조 보시면 선고유예 실효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 한번 보셨는데 선고유예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 받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죠. 요건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선고유예 판결이 있게 되면은 벌금을 내거나 구속이 되지 않거나 뭐 이런 특징은 집행유예하고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집행유예 판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효과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피고인이 직접 느끼기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 기간 아까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 중에 그 2년 기간 동안에 어떤 범죄를 또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 유예된 형이 이제 선고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 유예가 됐더라면 그 벌금형을 이제 그 2년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해서 판결 선고를 할 때 그때 이제 선고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후가 지나면 말씀드렸지만 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2년 동안 도대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보시면은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이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장교부사관 이런 것들을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라 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이제 2년 동안인 거고요. 보통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2년이 지나면은 등록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 이 수뢰죄나 횡령죄, 배임죄 이런 걸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특가법 뭐 3조, 4조, 5조, 8조 뭐 이런 걸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더 이상 재직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받는 불이익이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결격사유들이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고유예 판결이 이제 전과에 기재가 되는지 여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수사자료표에만 기재가 됩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범죄 경력 자료 뭐 이렇게 또 이제 있는데 이 수형의 명부나 수형의 명표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는 거고 이 수사 목적이나 재판 목적,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한다거나 국정원이나 귀화, 군공무원 임용 그리고 본인의 신청 이외의 용도로는 연락을 하거나 조회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회부가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조회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가 있었다라는 그 수사 자료표의 기재 내용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이게 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삭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선고유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선고유예 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드렸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개전의 정의 현저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개전의 정의 현저한 때 여부는 형법상 양형조건 그러니까 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도대체 뭘 어떻게 고려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이 이 네 가지 사건, 실제 선고유예를 받았던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리한 도표부터 한번 보시죠.
사건별 실제 선고유예 판결 사례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죄들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도 추행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폭행죄 뭐 이렇게 있죠. 4가지. 유죄사실 기재되어 있고 인정 여부나 합의 여부, 전과사실, 유예된 형이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유예된 형 같은 경우에 보면 공통적으로 다 벌금형이었죠. 네, 벌금형인데 그 유예된 형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여부 같은 경우에도 이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뭐 개전 예정이 현저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번복한 경우가 3경우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인정한 폭행 사건하고는 이제 달리 공중밀집장추행, 강제추행, 공연음란 이런 것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다 부인을 했었습니다. 참 그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에서는 부인을 했었고 2심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2심 단계에서부터는 인정을 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종국적으로는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부인했던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인정을 했던 그리고 1심에서 부인했다가 2심에서 인정을 했던 그런 경우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사건은 실제 제가 직접 수행해서 선고유예를 잘 마무리가 됐던 사건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사건들을 접했을 때는 제가 이 사건은 선고유예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 운이 좋은 거냐, 뭐 변호사가 도대체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하시겠죠. 이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 과연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사건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입니다. 범죄 사실 내용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지하철이죠. 승객 여성 피해자 옆에서 손으로 이제 허벅지를 만져서 추행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뭐 만지기 시작하자마자 피해자가 탁 이렇게 저항하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단계까지 나가기 전에 이제 적발이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사 단계 첫 번째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첫 번째 조사 받았을 때 혼자 가셨는데 이때 부인을 하셨어요. 조사받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시고 이건 인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번복하고 2차 조사 때 스스로 자원해서 인정 취지로 다시 이제 2차 조사를 받은 거고요. 뭐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는 했었습니다. 어렵게 했었죠. 수사 단계에서 이제 처음에 부인했던 사정들이 알려져가지고 피해자가 합의를 이제 안 해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약식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 이제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 단계에서 극적으로 3일 전 뭐 이렇게 기억하는데 3일 전에 합의해가지고 판결 선고 뒤로 늦추고 합의 내용 반영시켜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건 약식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때 재판부 분위기 보고 이제 선고유예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할 때 주목했던 부분이 피고인의 연령이 좀 고령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과거 벌금형 전력이 이제 또 문제시 될까봐 이 사안이 이제 이종 전과고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유형의 이제 경미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사건 훨씬 10년도 더 되기 전에 처벌받은 일 뿐이고 나머지 사건은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너무 많으니까 남은 여생 좀 이렇게 좀 자숙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별다른 사회 해악을 끼쳐온 인물들은 아니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1심 판사님이 양형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이례적으로 받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보시면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하고 비슷한 강제추행죄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피고인이 술집에서 이 손님으로 온 다른 모르는 여성 피해자한테 다가가서 허리나 어깨를 만지면서 추행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 사안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하고 똑같이 공교롭게도 1차 조사 때는 이제 뭐 부인을 했었어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다가 저한테 또 조언 들으시고 이거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면 뭐 목격자도 있고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또 수긍하시고 2차 조사 자원해서 이제 받겠다 해서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또 인정하셨죠. 제가 이제 좀 재판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피고인이 이제 상당히 만취를 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는 사정들이 이제 좀 엿보이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행범 체포당해서 이제 지구대에서 진술서 같은 걸 간이 진술서 이런 걸 쓰는데 쓴 걸 보니까 글씨가 아주 뭐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글을 적은 것처럼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술집 CCTV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비틀비틀거리고 누가 봐도 만취해 보였었습니다. 물론 범행 장면도 CCTV에 담겨 있었죠. 요랬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느냐 이 사안은 독특하게 합의가 안 됐던 거죠. 합의가 왜 안 됐냐면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이렇게 해서 피해자하고 접촉을 시도를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계속 했었어요. 국선 변호사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묵묵부답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사건에 관해서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연락처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 아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난 다음 딱 이후에는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 사건 역시 약식 기소됐던 사안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또 재판 단계에서도 또 피해자한테 이제 접촉을 해보려고 법원의 힘을 빌어서 이제 뭐 연락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똑같은 답이었어요. 연락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도 법원이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 법원에 알아봐달라. 피해자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피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합의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사안이 기록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피해자 진술조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해석상 여지가 있는 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뭐 처벌을 원한다는 건지 원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지 상당히 모호했어요, 진술이. 그러니까 뭐 조건부로 이게 아니라면 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행동이 있는데 뭐 그걸 하지 않았다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왜냐면 이게 뭐 춤추는 술집이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 일행의 진술을 보면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건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진술들이 막 혼재돼 있었는데 분명히 종국적으로는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근데 남아 있는 거는 이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처벌 의사를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만취했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제가 의견을 이제 제출을 했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사정도 있고 합의 노력도 했지만 합의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한 겁니다. 물론 이분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독특하죠. 그 다음 사례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복도에서 이제 나체 상태로 있었는 피해자가 이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 그런 사안이었어요. 뭐 피해자한테 달려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뭐 앉거나 서거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 사안 같으면은 1심 판결까지는 역시 피고인이 계속 부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가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무죄 주장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서 저한테 찾아오셨었죠. 이게 보니까 이게 무죄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이제 주장을 좀 했던 뭐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차라리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취지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사건을 보면은 피고인이 이제 뭐 어떤 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나체 상태로 이제 복도에 이제 나아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현관문을 나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아예 미필적 고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1심에서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준비가 되느냐, 뭐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뭐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만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드렸고, 이분이 이제 수긍을 해서 이제 인정 취지로 가게 된 건데, 자 1심에서 다퉜다 하더라도 2심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고유예가 나왔단 말이죠. 역시 번복을 했음에도 결국은 인정을 했으니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또 다른 사례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피해자가 합의 시도를 계속 했었어요. 당연히 이제 1심 단계에서까지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아예 하지는 않았었고, 이제 2심에 이르러서 피해자한테 뭐 사과 편지도 보내고 이제 합의 노력을 했었는데도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거부를 했었어요. 이제 합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앞서 사건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아예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제가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기가 기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기부를 얼마나 하는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 가자. 그리고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을 했던 이유가 1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본인이 이제 법률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분이 또 이제 법률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좀 희박하고 주변 사정이나 좀 이렇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직업 특성상 어떤 이 공연음란죄로 이게 성범죄잖아요. 특정 범죄로 이제 처벌받게 되면은 직업 유지가 어려운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참작해달라고 좀 호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 이게 이제 신체적인 특이 체질인데 어떤 상황에 놓이면은 이거를 뭐 견딜 수 없어하는 뭐 그런 특이 체질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어쨌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 나체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 나갔을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나가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신고 를 했던 거니까 그런 사건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평소 선액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부를. 그럼 도대체 기부를 얼마나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얼마나 기부를 해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평소에 사건 때문에 기부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억인가 7억 정도 기부를 했었어요. 한 번 1회 기부를 할 때 수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뭐 이런 분이었습니다. 심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또 이유가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고 또 주장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선고유예한 게 아니라 70만 원으로 감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량 자체도 감경이 되고 그 감경된 형의 선고로 유예를 받았던 아주 잘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행죄입니다. 폭행죄가 이제 생겼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예요.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고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폭행을 합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 합의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뭐 피해자랑 합의를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합의가 안 됐죠. 근데 또 어떻게 선고유예가 나왔을까? 유예된 형 보시면 벌금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런 거고요. 마트내에서 얼굴을 이제 손으로 때려서 폭행을 했다 이건데, 얼굴을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제 뭐 터치했다 뭐 이 정도인데요. 뺨을 이렇게 툭 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경미하다는 거죠. 이분
똑같이 만취했습니다. 만취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물론 뭐 마트니까 CCTV 있고 목격자 있고 이렇게 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선고유예가 나왔을까? 피해자가 연락이 될 수밖에 없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독특한 사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피해자가 구속수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다른 범죄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락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사실 어디에 구속이 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이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을 뿐이지, 이 피해자분이 다른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폭행 사건의 이 피고인이 좀 나이가 어린 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어떤 특정 진로에 좀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주장을 했었죠. 대학생으로 장래 진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뭐 피해자하고 합의금으로 이렇게 준비해둔 뭐 그것도 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이제 그냥 어디 이제 뭐 이제 기부를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선고유예 주셨습니다. 물론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선고유예. 왜 벌금을 안 주냐? 피해자랑 합의도 안 했는데 왜 벌금형 선고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가볍게 항소심에서도 이제 기각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이 된 사안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도표 한번 다시 보시죠. 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밑에 기재된 특이사항들입니다. 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보니까 제가 주장했던 사안들 중에서 특이사항에 표시해둔 내용들이 참작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법원에서 항상 참작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참작을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판사님도 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뭐 참작을 해줄지 말지는 뭐 재량사안이니까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는 운이겠죠. 선고유예 요건이 구비되었다. 경미하고 뭐 개전 여정이 현저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구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또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제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물론 운도 따라야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처음에 부인했어도 결국 인정을 해야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는 건 반성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범행이나 피해 정도가 좀 경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벌금형 전력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더라, 이 얘기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독특한 사유가 있어야죠. 합의가 되지 않은 독특한 사유가 분명히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거. 또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한다는 걸 또 이렇게 좀 드러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라든지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없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 책임 회피하듯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 일에 연루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판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좀 좋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저지른 거구나, 앞으로는 안 그러겠구나, 개선의 정이 현저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변호인이 없더라도 이 나이나 직업, 평소 사회 기여나 이런 것들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좀 해보자 싶으시면 뭐 어떤 형식으로든 뭐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뭐가 됐든 뭐 자료 첨부하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형사처벌, 보통 이제 선고유예 판결이 벌금형에 많이 해당이 되니까 벌금형만으로도 불이익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상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불이익들을 또 알리는 게 이제 주요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통 약식 기소 사안에서 정시반 청구를 해가지고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흔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 때 이제 선고유예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항소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있다면은 검사는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검사의 항소를 방어를 하지 못하면 이제 검사의 항소가 인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 영상 보시면 또 저 변호사 선고유예 판결을 많이 만들어냈구나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이제 하셔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고유예 판결이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은 결국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 절차에서 이제 뭐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성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가 일단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부터가 이제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차츰 쌓이고 이게 기록상 드러나고, 또 사건 해결을 위해서 뭐 피고인이나 또 피고인의 가족들이 얼마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쭉 축적이 되면 결국 판결 선고에서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선고유예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지. 뭐 선고유예를 목표로 어떤 걸 준비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요건이 다 구비가 되면은 선고유예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노력하시고 판결 선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편 이동근 변호사였습니다.